1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질적 특성.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요거 외우라 그랬죠. 질적 특성은 시험 문제 나오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류 물어보는 거. 이게 오히려 쉽습니다. 종류 물어보는 게. 왜냐면 요거는 외우면 맞출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뜻풀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풀이해 놓고 얘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안 나시는 거는 남은 시간 동안에 꼭 외우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피드백, 적시 맞고요. 2번 신뢰성은 충실, 검증, 중립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확인 또는 수정. 확인 또는 수정이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고치는 게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치는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측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죠. 틀리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에 유가증권. 유가증권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분하고 채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은 단기매매, 매도가능, 지분법.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가능, 그 다음에 만기보유. 그 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가 이따 뭐 주식 관련돼서 분기 연습을 하겠지만 요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하고 이제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익은 영업의 손익이고요.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어디예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래서 가는 동네가 다르죠. 그래서 자본이냐 비용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거기 보시면 1번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 매도 맞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 보세요. 만기가 아니면 단기하고 뭐예요? 매도예요. 근데 거기 뭐가 빠졌죠? 단기가 빠졌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미실현에다가 밑줄 치세요. 미실현이 요거예요. 평가. 미실현이 평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요건 외우세요. 충당 나오면 충당이래네. 우발 나오면 무조건 주석이에요. 요건 외워서 푸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워낙 안 내는 문제라. 그래서 우발 나오면 그 옆에 주석 나와야지 딴 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우발은 자산이 아니고 주석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요. 다른 게 아니고 이 그 우발이라는 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발적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발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소송. 소송이라는 건 이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어저께 대단한 걸 전 봤어요. 기사로 뜬 거 보신 분 계셨을 건데 8년 동안 준비한 그 학폭 관련된 거였는데 변호사가 안 나가갖고 패소 처리됐대요. 이길 수 있는 걸 다 이겨놓은 걸 변호사가 출석을 안 해서. 그러니까 이
우발적이라는 건 소송이라는 건 이길 수도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뭐 할 수도 있죠? 질 수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은 회계 처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걸 해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주석 처리하는 겁니다. 주석이 뭐냐면 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떤 거에 대해서 소송 중이고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 그래서 뭐 지면은 얼마 정도 손해 볼 것 같다, 이기면은 얼마 정도 이익 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글로 쓰는 거예요. 네,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좀 받으시냐면 거기 보면은 적어 있어요. 충당부채. 그래서 충당부채는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거 있어요. 퇴직급의 충당부채. 이거 뭐 주려고 쌓아놓는 거예요? 퇴직금. 그러면 퇴직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자본거래. 1번 자기주식 컨트롤 F로 찾으시면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나옵니다. 그 다음 2번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 처분이익까지는 맞아요. 근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컨트롤 F로 찾으시면 자본이익금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시험장 가셨을 때 종류 물어보면 누르르 풀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치세요. 100개 나오면 95개 이상은 프로그램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뭐냐 상계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상계 처리 연습은 잠시 후에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의 정답 1번.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왜 이래? 이런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근데 거기 몇 개월이라고 그 몇 년이라고 써있죠? 1년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것이요? 1번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험장 가서 이렇게 나오면 나쁜 이론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좀 괜찮은 이론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은 원가입니다.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어떻게 되죠? 재료비하고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랑 전환원가는 노무비하고 간접비.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맞아요. 노무비는 양쪽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3번 기회비용. 네,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선택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한 거예요? 큰 거. 효익이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최소가 아니에요. 최대예요. 그거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7번은 제공품하고 제품. 우리 제공품의 뜻은 미완성품, 제품의 뜻은 완성품. 근데 둘 다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재고자산이에요. 왜냐하면 두 개 다 목적이 무슨 목적이죠? 판매 목적이죠. 1번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대변 맞고요. 매출원가도 대변 맞고요. 제공품은 손익계산서가 아니죠. 우리 제공품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정답 3번.
그 다음에 8번 요거 꼭 연습하세요. 잘 나옵니다. 세무는. 그리고 회계에서도 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8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직접배부법. 우리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래서 보조는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저기 수선이 40만 원 있어요. 40만 원 곱하기 원래는 100대 600대 200인데요. 뭐는 없다고요? 보조는 없어요. 그러면 600대 200이니까 800분의 600. 이거 그리고 순서 조심하세요. 위아래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이 조립. 그 다음에 40만 원 곱하기 800분의 200 해서 10만 원이 절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요. 두 번째 거 보시면 두 번째는 이제 전력 나눠야 되죠. 전력은 현재 20만 원을 갖고 있고요. 원래는 60대 50대 60대 500대 500인데 60은 없으니까 1000분의 500. 그리고 항상 분수 만들 때는 밑에는 전체예요. 그래서 10만 원 조립. 그 다음에 어차피 절단도 공식은 똑같죠. 반반이니까 조립하고 절단.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총원가. 무슨 원가라고요? 총원가. 그래서 총이라고 나오면 요거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뭐 기억을 하시냐면은 단기총 제조원가는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에 간접비 다 더한 거예요. 총이라고 나오면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절단이 50 있었죠. 그 다음에 좀 전에 10만원 받고 10만원 받았죠. 그래서 총 얼마 받은 거예요? 70.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꼭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파트니까 그거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9번. 얘도 지긋지긋하게 잘 나옵니다. 징글징글하게 나오는데 워낙에 잘 나오는 파트 중에 요 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일단은 개별 원가는 뭐 할 때 하는 거라고요? 비싼 거. 그리고 꼭 개별 연습하실 때는 종합하고 같이 하세요. 왜냐면 두 가지가 시험에 같이 잘 내는 파트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종합은 저렴한 거 만들 때,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무슨 생산이요?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작업, 제조, 원가, 공정, 환산, 제조 간접비 배부 중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참고하시고.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1번 기말 제공품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기말 제공품은 종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제조간접비의 배분이 중요한 의미 맞아요. 그 다음에 동종 대량 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죠. 공정은 개별이 아니고 종합이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정상.
그러면 요 문제는 저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 많이 풀었었는데 이거 T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이래? 제공품 수량 관련된 거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거기 보시면 기초 몇 개예요? 200, 착수 600. 그 다음에 완성이 650. 그 다음에 기말이 50.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그랬죠?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공소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0개가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완성품의 10%. 그럼 650개의 10%면은 65개는 정상이에요. 그러면 100개에서 65개 빼면 몇 개 나오죠? 35개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 이거 처음 푸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나오는데. 한두 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꼭 시험장 가서 맞추셔야 돼요. 시험 잘 보는 사람이 딴 거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 잘 맞추면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그래서 앞에 봐주시면요. 거기 보시면 11번에 원래 원칙은요.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라고 있어요. 요거는 신고는 따로따로 그 다음에 납부는 주사업장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물어본 게 요거죠.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그 다음에 개인은 주사업장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알고 계세요. 20일 전까지 신청. 그래서 4번은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4번에 20일 전까지 신청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수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된 사업장은 법인은 본점 또는 개인은 주사무소. 그 다음에 답안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은 안 돼요.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법인은 보면 안 된다고요. 본점만. 그러니까 다 맞는데 그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틀린 거예요.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지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 됩니다. 지점은. 그 다음에 3번도 잘 봐주세요. 요거 신청을 하시면은요.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만 줍니다. 업체가 몇 개든 원래 5개면은 5개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몇 장만 준다고요? 한 장만 줘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12번 영세율과 면세. 이것도 은근 잘 나오죠. 그래서 영세율이 있고 면세가 있는데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 그래서 왜 완전이라고 하냐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조기 환급이라 그래서 15일. 그 다음에 면세는 안 돌려줘요. 그 다음에 영세는 주로 요거와 관련된 거죠. 뭐와 관련된 거예요? 수출. 그래서 수출과 관련된 쪽이 주로 영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세는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고요. 대부분 이분들 관련된 거라 그랬어요. 저소득층. 그
그 다음에 하는 이유는 역진성 완화. 그래서 적게 버시는 분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적게 내도록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세 그러면 무조건 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1번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면세가 아니고 뭐라고요? 영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감사하죠.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세니까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면세사업자는요. 요건 알고 계세요?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면세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면 몇 년 동안은 원상복귀 안 된다? 3년. 그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정. 이거 나오면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종류가 좀 여러 가지라 이거 나오면은 좀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어쨌든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1번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면요. 계약 해제는 계약 해제일이에요.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합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은 빨간색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마이너스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음이 마이너스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2번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발급을 잘못한 경우 이거는 처음에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발급한 날짜로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날짜를 어느 날짜 쓸 거냐 이제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3번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처음 계산서를 작성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정답은 3번이세요. 왜냐하면 환입되면요. 처음 날짜가 아니고 환입된 날짜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두 가지로 잘못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처음에 잘못된 거를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래냐 아니면 처음엔 정상적인 거래냐 거기에 따라서 처음부터 고칠 건지 첫 날짜로 해서 고칠 건지 아니면 최근의 날짜로 해서 고칠 건지 그게 정해집니다. 그 부분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근데 이거 나오면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종류가 더 있거든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실무에서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딴 거 없고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어떻게 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보고 발행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발행하는 내용에 따라서 발행하는 방식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납세 의무자. 이거 외우라고 했었는데 앞에 보시면은요. 요거 요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납세 의무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183일 이상 있는 분이시고요.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도 내고 국외도 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 벌어오는 것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한국에 잠깐 뭐 놀러 오거나 아니면 뭐 잠깐 한두 달 일하러 오거나 요 분들은 이제 제한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에서 돈 번 것만 세금 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던데 뭐 외국 가수들이나 아니면 외국의 뭐 미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저런 거 할 때 있잖아요. 뭐 할 때 있냐면은 뭐 전시회라던가 콘서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돈 번 것만 세금 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영주권이랑은 상관없어요. 영주권이랑 상관없고 그냥 그 나라에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체류하느냐. 근데 이게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있었어. 이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6개월을 계산할 때 183일을 계산할 때 요거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계산을 합니다. 그거는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결손금 2월 결손금. 결손금 2월 결손금 나오면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거 순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왜 이래?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거 꼭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었죠. 뭐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었냐면요. 이거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나열하라고 나오면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이야 그러면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렇게 이제 배부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순서 꼭 숙지하시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순서.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예외 없이. 예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계가 뭐냐면 신고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건 가능하거든요. 이거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예외로 가능한 게 천재지변. 만약에 지진 났어. 지진 나갖고 정신없는데 무슨 신고할 거예요. 태풍 왔어. 근데 오늘 신고하는 날이야. 그 태풍 와갖고 전기 다 끊겼어. 어떻게 신고할 거예요? 이런 거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신고를 안 해도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지금 정신없는데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이 케이스는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예외 없이 때문에 틀린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런 건 좀 오바인 것 같아요. 시험 문제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여기 보세요. 여기 사업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맞아요. 그래도 요거 순서 꼭 숙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를 보시면은요. 3번 주거용 건물 외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거는 타소득에서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결손금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몇 번이세요? 1번입니다. 근데 15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찍으라고 준 문제예요. 저희 시험에서는 다른 시험에서는 풀라고 준 문제이긴 한데 저희는 저런 내용을 그렇게 많이 다루는 편이 아니지라 다른 시험에 비해서.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것도 보시면 3월 21일 분계 이렇게 됩니다. 외상댁은 갚았죠? 1100 SJ.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서. 배서 나오면 무조건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입니다.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더 받으러움이 600 영동, 나머지는 통장에서 줬대요. 보통 얘가 감사하죠. 이 정도 수준이면. 그리고 배서 나오면 무조건 받으러움 나와야 돼요. 그거는 좀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월 30일 저기에다 빗줄 치세요. 확정급여형. 요거는 외우라 그랬습니다. 못 외웠으면 다시 외워놓으세요.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급여형하고 기여형. 그래서 급여형은 예전에 주는 대로 주는 건데 이때는 회사가 운용한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기여형은 회사에서 직원 금융기관의 직원 이름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급여요? 퇴직급여.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형이에요? 급여형이죠. 그래서 퇴직연금 무슨 자산? 운용자산. 얼마예요? 300. 통장 나갔죠? 그래서 저거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 저것만 기억하면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니까. 다음에 5월 1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에 면제.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4천 상세. 그 다음에 대변에 통장 3,800. 그 다음에 나머지 200은 면제됐죠.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 200.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별표 3개 이따 연습할 건데요. 네, 상계처리입니다. 왜냐면 유상증자한 게 자본금이잖아요. 자본금이 뭐예요? 자본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 주식수는 5만 주고요. 액면가액 5천원이면 2억 5천이에요. 근데 이거를 4천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싸게 발행한 거죠. 일단은 통장으로 2억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네. 그래서 손해 봤는데 손해 본 상태에서 거기 보시면 기존에 이익 난 게 얼마 있었대요? 2천 있었대요. 그래서 2천 빼주고 결론적으로는 5천만 원 손해 봤는데 이익 난 거 뺐으니까 얼마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3천.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천.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빼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상계 처리라고 합니다.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6월 15일 저기에다 빗줄 치세요.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이따 연습할 때도 여러 번 적어드릴 내용인데요. 이것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어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이때는 비용 쓰시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6월 15일 거기 보시면 원래 장부가는 5천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원래는 5천만 원짜리인데 얼마에 팔았냐면 4,700. 근데 4,700에서 4만 5천 원을 빼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4,695만 5천 원. 그래서 손해봤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304만 5천 원인데 왜 그런지는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적으시고.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5천만 원짜리인데 4,700에 팔았으니까 얼마 손해예요? 300만 원 손실이죠? 그리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손해나면 손해에다 뭐 한다? 더한다. 그래서 45,000원 더 썼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04만 5천원이 뭐다? 손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는. 그래서 그 구조 같은 거 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문제 2번 메인 매출전표 6월 13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의 세금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과세요. 그 다음에 대한역 대변의 제품 매출 1,500. 그 다음에 세금 150. 그 다음에 외상 1,650.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계고 회사 가시면 가장 많이 하는 분계예요. 그 다음에 7월 2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책상, 그 다음에 자산 처리, 그 다음에 카드. 그래서 매입의 카과 카이마트. 그 다음에 자산 처리하라 그랬죠. 책상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그래서 비품 2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20. 그 다음에 카드로 했다 그랬죠? 미지급금 220. 세모. 그래서 카드일 때 꼭 카드 회사 넣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9월 15일 생산부문 매입거래처에 선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영선으로부터 선물 세트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일단은 매입거래처죠. 매입에 뭐예요? 불고 영선 그리고 이거는 좀 외우세요. 뭐는 좀 외우시냐면은 거기 보시면 저기 뭐냐 생산부문이라고 되어 있죠. 생산부문이니까 우리 500번대로 넣으셔야 돼요. 800번대로 넣으셔야 돼요. 500번대. 그거 안 헷갈리게 잘 숙지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잘 나와요 시험 때. 그래서 500번대 접대비고요. 원래는 150인데 합쳐서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6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통장에서 30 나갔고 그냥 한 번에다 통장에서 주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하셨대요? 외상하셨대요. 미지급금 135만원 영상. 불공은 원래 잘 냅니다. 회계든 세무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9월 22일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110만원이 입금되어 확인한 바 돈 금액은 비사업자인 김길동에게 제품을 판 거래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없어요. 우리 없는 거 뭐라 그러죠? 건별. 그 다음에 김길동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00. 그 다음에 세금 10. 그 다음에 차변에 어디 갔냐?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보통예금 110. 그 다음에 9월 28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원재료. 원재료 나오고 세금계산서 무조건 매입과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매입과세랑 매출과세. 차변에 원재료 5,000. 그 다음에 세금 50. 50이 아니고 500. 그 다음에 1,500은 통장. 나머지는 외상.
지금 풀고 계시는 92에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분계는 이 정도면은 어렵게 낸 편은 아닙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학급이에요. 분계 난이도는. 네, 문제 3번 수출 실적 명세서. 그래서 우리 수출 나오면 요거 좀 기억을 하세요. 맨날 똑같아요. 수출 나오면 무슨 일 기준? 선적.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걸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미국 있죠? 선적일이 빠르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1140원을 X를 쳐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DF4. 여기는 환가일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선적일에 있는 1140원을 뭐예요? 지워버려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중국은 선적일이 빠르니까 환가일을 뭐 하세요? 지워버리세요. 네. 내 눈에 해로운 거는 빨리빨리 없애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요 헷갈려요. 우리 사람인지라 두 개가 보이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건 아니야 그러면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 1304210044689689 X. 그 다음에 2020년 4월 6일 통화코드는 USD라고 치셔도 되고 한글로 미국이라고 쳐도 돼요. 그 다음에 환율은 1150원. 외화는 5만 달러. 그리고 요거 꼭 넣으셔야 돼요. 거래처는 ABC사. 있으면 넣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으면 넣는 거고 없으면 생략이에요. 그 다음에 130451001140X. 아이고 한글로 들어갔냐. 그 다음에 2020년 5월 1일. 그 다음에 여기도 미국 아니면 US 달러. 환율은 1130원. 왜냐면 환가일이 빨랐죠. 그 다음에 6만 위안. 그 다음에 DEF4 13064252470441X 2020년 6월 29일. 그 다음에 차이나 CNY. 그 다음에 여기는 선적일이 빨랐으니까 170 위안이고요. 그 다음에 70만 위안. 여기는 베이징사. 끝. 환율만 조심하시면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여기로 오세요. 이제 요거 나오시고 우리 나올 때는 항상 얘 누르고 나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한 번 더 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고서 가셔서 10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항상 똑같아요. 이게 항상 우선입니다. 매출 자료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매출 과세, 매출 카과, 매출 현과, 매출 영세, 매출 수출. 그 다음에 대손. 그래서 대손 보시면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부도 발생한 바드럼 얘 넣으시면 안 돼요. 대손 나오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대손은 10년 이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잘 물어봐요. 확정신고 가능하고 뭐 잘 물어보냐면 부도 어음과 수표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 이후에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그러면 이거는 2020년 9월 25일에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2021년 1기 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내년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날짜 나오면 6개월을 더하시면은 내년 3월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받는 거지 올해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거 되게 잘 나와요.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요거 먼저 넣을게요. 아, 그리고 여기 대손에다가는 마이너스 200만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소멸시효 완성된 것만 되니까. 그래서 하나씩 넣어보시면 1번에다가 8억에 8천. 그 다음에 3번에다가 6천에 600. 왜냐면 3번은 카과형과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다가 6천. 7번에다가 2천. 8번에다가 마이너스 200. 왜냐면 세금만 넣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이제 매출 끝났으니까 매입해야죠. 그래서 매입 자료는 매입 과세의 일반, 그 다음에 매입 고정의 매입 과세의 업무용은 고정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건 매입 과세의 뭐예요? 불공이에요. 매입 불공의 거꾸로 썼네. 이런 매입 불공의 고정이에요. 왜냐면 1000cc 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1000cc 넘으면 불공이었죠. 그래서 여기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10번에다가 6억 1000에 6100 일단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어디 갔냐, 여기 11번에다가 9000에 900 치고, 그 다음에 불공은 여기에다 넣는 거라 그랬어요. 16번에서 50번 가서 3000에 얼마요? 300. 그래서 불공은 몇 번 들어가야 된다? 2번. 그래서 여기 11번이랑 16번. 요번 문제에서는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완급은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예정신고 미완급은 21번에 300.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부는 여기 38번. 그래서 38번에 1000에 100. 그리고 이거 처음 나온 건데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지연전송. 우리 전송은 언제까지 하라 그랬죠? 발급일 다음 날까지 하라 그랬어요. 네. 근데 지연전송이라는 건 전송은 하긴 했지만 늦게 한 겁니다. 그러면 늦게 하라 그랬어요? 맞춰서 하라 그랬어요? 맞춰서 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 누르세요. 가산세. 이거 가산세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요 위에 거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여기 지연전송 있죠? 지연전송에다가 얼마짜리 잘못했다고요? 500. 그러니까 요 위에는 다 공급가액만 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험장 갔는데 모르겠으면 요거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 위에 작성 방법 켜기. 네. 그러면은 여기 공급가액이라고 떠요. 네. 이런 거 좀 보시면 조금 뭐 100%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한 8, 90%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처음 나왔죠, 요거. 그리고 저기 뭐냐, 종이 세금 계산서로 발행했다라고 나오면 여기에다가 넣으세요. 여기 62번에 지연 발급에다가 등록하세요. 받은 거 말고요. 받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발행해서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매입이 아니고 매출입니다. 왜냐면 저희 시험 볼 때 저기 뭐시기냐, 저거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거든요.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하. 저희는 2억 원으로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요번 6월 달까지는 2억이거든요. 근데 7월부터는 1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8천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억 안 나면 인터넷 찾아서 보면 되니까. 우리 시험은 4월 달에 보잖아요. 그래서 올해 6월 달까지는 2억입니다. 그래서 그거 2억도 좀 알고 계세요.
하겠습니다. 결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항상 결산할 땐 요거 먼저예요. 1번 수동, 2번 수동, 3번은 자동. 4번도 자동. 그 다음에 5번도 자동. 이제 5번이 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보험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비용 처리. 그래서 기억 안 나면 요렇게라도 꼭 풀어보세요. 감소시키고 자산부채의 자본은 올해 거, 수익 비용은 내년 거. 그래서 비용의 감소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 그 다음에 차변에 내년 거까지 줬잖아요. 내년 거 먼저 줬다. 무슨 비용? 성급비용. 그래서 결산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암기도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이해도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금액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1000만원 곱하기 12분의 6. 왜냐면 반이잖아요. 그러면은 500 나와요. 그래서 현금비용 500.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금액을 물어본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반이니까 이렇게 해도 500, 저렇게 해도 500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대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억에 3%의 9월달. 우리가 돈 빌리면 뭐 드려야 되죠? 이자 줘야 되죠. 그래서 2억에 아이고 왜 이래 2억에 3%에 9월달부터 했으니까 1년은 12달이잖아요. 그러면 12분의 9, 10, 11, 12에서 4. 아이고 그러고 보니 계산기를 안 띄워놨구나. 잠시만요. 계산기 나와라. 그래서 2억 곱하기 3% 나누기 12 곱하기 4하면 200만원 나옵니다. 근데 이자를 줘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1년 후에 줄 예정이래요. 그러면 우리 주는 이자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줬대요 안 줬대요? 안 줬대요. 미지급 비용. 그러면 2번 끝.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추가 정보. 요건 추가 정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원재료, 원재료는 원래는 150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선적지 인도 조건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이거 선적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겁니다. 그래서 194만원 더해서 344만원. 그 다음에 제공품은 그대로 치시면 돼요. 630. 왜냐면 얘는 변동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탁자들이 보유 중. 우리 위탁 상품은 수탁자가 팔아야 매출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팔았단 말은 없어요. 그래서 650 더하기 485 하면은 1135.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결산 자료 입력.
오셔서 1월에서 12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가셔서 아까 344만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344만원 치시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630 그대로 치면 되고, 기말 제품은 1135만원. 그래서 요거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외상 매출금 1%. 그럼 요거는 제가 여기 가셔서 하시라고 했었죠. 어디 가서 하라 그랬냐면 요 위에 대손상각 그 다음에 1% 확인하시고 나머지 지우시고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요거는 많이 해봤던 거니까 맞출 확률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5번 5번에 무형자산의 별표 3개 좀 치세요. 이거 무형자산 상각이 좀 어려워요. 어렵게 나올 때 있고 쉽게 나올 때 있는데 그나마 여기는 어렵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 나오면 남은 금액 나누기 남은 내용 연수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언제 거냐, 그 다음에 아직 몇 년 남았냐, 그걸로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얼마 있냐면은요 3천. 그 다음에 몇 년간 하실 거래요? 5년. 그 다음에 문제는 저기에요 5월 20일. 그럼 5월 20이면은 5, 6, 7, 8, 9, 10, 11, 12에서 8개월이에요. 그래서 몇 분의 몇이요? 12분의 8.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월할, 균등, 상각. 그래서 월할, 균등, 상각이라고 나오면 몇 분의 몇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천만원 나누기 5 나누기 12 곱하기 8 하면 400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컨트롤 F 영업권, 그 다음에 얼마요? 400. 그리고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요거 꼭 해주세요. 요거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문제 5번 원천 징수. 그래서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업부설연구소. 그 다음에 여기로 오십시오. 원천징수에서 급여자료 입력. 그 다음에 항상 수당공제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수당공제 오셔서 기본급 여상여 부 직책여 식대는 거기 보시면 월차 부, 그 다음에 식대는 모든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니까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며 실제 발생된 시내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이 연장수당이에요. 그래서 요거 신경 쓰이시면은 여기 앞에만 연장수당으로 바꾸셔도 지장, 잠시만요. 연장수당? 야간 근로. 요거 부. 네. 왜냐면 여기 잠깐 봐주세요. 여기 야간 근로수당은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죠? 무슨 직만? 생산직. 근데 이분 생산직 아니잖아요. 그럼 요거 부로 하시고 과세로 하신 다음에 연장수당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 그래서 연구 치시면 여기 있죠. 기업연구소에 뭐요? 연구보조비인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거 입력하실 때 직접 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일단 비과세하고 여기에서 F2 눌러요. 그 다음에 연구라고 치면 여기 있잖아요. 그냥 엔터 치면은 요 앞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이런 방법도 있다. 참고하시고 뭐 직접 치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나오시고 날짜는 9월이고 요거 조심하세요. 귀속연월은 9월인데 지급일은 몇 월이죠? 10월이죠? 그러면 뒤에는 10월 10일. 그러니까 9월달 월급을 이 회사는 10월달에 주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출제될 때가 많진 않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현철 씨 가셔서 250에 30에 15에 30에 20에 30.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146250, 건강보험에 104970, 장기 10750, 고용 26110, 110 맞죠?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기 연말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여기 들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 9가 아니에요. 귀속은 9고 지급은 몇이에요? 10이에요. 처음 이렇게 넣는 겁니다. 맞죠? 지금까지 다 똑같았잖아요. 그러면 다 9로 넣으면 되는데 여기는 앞에는 9, 뒤에는 10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월달 월급을 몇 월달에 줬다? 10월달에 줬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전월 미완급 얼마 있대요? 18만원 치시면 끝인데 요거 처음 해보죠. 9월에서 10월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준비하실 때 딴 거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좀 된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출문제 계속 돌리면서 요런 거 나올 때 요런 거 푸는 거네. 이거를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딴 방법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으로 오시고요. 연말정산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02번에 최민국님. 그 다음에 일단 소득명세 가셔서 종전에다가 주 안전양회. 그 다음에 11486 0612 2020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 그 다음에 급여는 1800, 상여 200.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785, 장기가 496, 고용이 134, 국민이 960, 소득세가 245, 876, 그 다음에 224, 587. 오타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장 가셔서 뭐 여기에서야
지장은 없지만 시험장 가셔서 시간 남으면은요 오타났나 확인이라도 한번 하고 나오세요. 근데 확인 다 했는데도 시간이 남아 그럼 그냥 나오세요. 거기 있으면 뭐예요. 참고로 시험 시간 반 지나면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시험 시간 반 지났는데 나오는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은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거 시간 안에 30분 안에 풀기 쉽지 않아요. 예. 저처럼 몇십 년 한 사람들은 솔직히 30분 안에 풀긴 하거든요. 근데 100점 맞지는 않습니다. 100점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70점은 넘기는데 일반적인 분들이 30분 안에 못 들어와요. 수강생 중에 제일 빨랐던 사람이 42분?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 우리 전산세무 1급은 55분인가? 걸리신 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쪽 일을 하셨던 분이고 일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한 속도예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내일 한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앞사람 나가고 옆사람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손발이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이건 시험 보고 나면은 다 이해합니다. 덜 안 떨던 사람도 앞사람 나가면 그때부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미리미리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게 딴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 일단 자동차 되고요. 뭐는 안 돼요? 저축은 안 돼요. 자동차 되고 저축 안 되고. 그래서 입력은 여기에다 하는 거죠. 여기 부양가족 가셔서 여기 보장성 가서 얼마예요? 75만 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비. 의료비는 나이 볼 필요 없고 소득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치료 목적 되고요. 한약 안 되고요. 시력 보정 되는데 얼마까지 된다? 50만 원까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 의료비 오셔서 국세청장. 그 다음에 이름은 한 명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금액을 한 번에 합쳐서 쳐도 되고 따로따로 쳐도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따로따로 치는 게 편해서. 그 다음에 360에 55만 원이 아니고 얼마요? 50만 원. 아니면 한 번에 410이라고 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그래서 나이, X, 소득, 동글뱅이. 대학원 되고 영어학원은 안 돼요. 학원비가 되려면 전제 조건은 이 학원 옆에다가 꼭 저문구가 떠야 돼요. 뭐냐면은 저기 뭐냐 그 갑자기 또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 요 기억나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업무 관련성 없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업무 관련성 있어도 학원비 안 됩니다. 학원비는 누구만 된다고요? 미취학만. 여기에 1,000만 원의 본인. 그 다음에 기부금. 요 문구가 있어야 돼요. 직업 능력 훈련 시설. 요거 본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업 능력 훈련 시설이라는 문구가 붙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그래서 기부금은 나이, X, 소득, 동글뱅이. 근데 지금 거는 옛날 거라 입력이 안 되니까 그냥 요거는 요렇게만 볼게요. 종교단체 되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허리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되는데 법인의 비용은 빼야 돼요. 왜냐면 법인의 비용 안 빼면 이중공제 돼버리거든요. 왜냐면 나도 빼고 회사도 빼고 그래서 법인권 뺍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솔직히 안 빼요. 왜 안 빼냐면은요. 어차피 신용카드로 공제받는 거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안 빼고 그냥 다 넣기도 하는데 원래 이론에서는 빼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국가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거 신용카드로 공제해봤자 한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거의 다 한도에 다 걸려요. 보험료도 한도에 다 걸려요. 보험료 1년에 1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웬만한 집에 저희 집만 해도 보험료로만 나가는 게 50 가까이 되는데 한 달에. 그러면 2달치 내면은 보험료 공제는 끝이에요. 그래서 2,600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대중교통에 30.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공연에 얼마예요? 12. 그러면 250에서 30하고 12 빼면은 208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시험 때에는 요 위에 신용카드 따로 있고요. 이건 옛날 거라 밑에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에 2,600,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에 208만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30만원, 그 다음에 공연에 12만원. 지금 여긴 현금영수증이죠. 그리고 토요일날은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은 꼭 적어 푸세요. 교재 뒤에 있는 거. 2023년 버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2023년 버전으로 처음 시험 보는 겁니다. 왜냐면 2월 달에는 2022년 버전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월세,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하나 해야 될 거 있다 그랬죠. 여기 인부자 치고 6311 24 165 498. 그 다음에 유형은 다가구, 그다음에 면적은 52,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12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840이고요. 꼭 요거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다 끝났죠? 그 다음에 나오기 전에 꼭 연말정산 가셔서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탭. 이게 여러분들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여기에다 안 넣었거든요. 요 밑에다 안 넣었어요. 요 밑에 넣는 거 있고 여기에다 넣는 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요 밑으로 넣으래요. 그리고 원래 요 밑에다 넣는 게 전산세무 1급이거든요. 그전엔 여기에다가 직접 넣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버전이 좀 바뀌면서 전산세무 1급하고 비슷하게 좀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꼭 마지막에 부양가족 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저거 할 거예요. 저기 뭐냐 상계처리 연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